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관험은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전격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녹취록 공개해드렸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해명을 했는데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했던 것,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가리켜, 그 해명을 가리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년 전의 일도 기억 못한다면 어떻게 대법원장 하겠느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한 건지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거짓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라며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 정녕 불분명한 기억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진의 돌직구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장. 오늘 동아일보의 표현이 날카롭습니다. 대법원장,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일컬어 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쉽게 말해서 이번 일이 그냥 기억 못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삼권 분립의 문제고 사법부의 독립성의 문제다라고 동아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 스스로 밝혔던 탄핵을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냐 라는 이 발언 자체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판사를 탄핵했습니다. 압도적인 수를 내세워 여당이 밀어붙였습니다. 논란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탄핵 소추의 공을 헌법재판소가 넘겨받았습니다. 변수는 판사 임기 만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성근 판사는 이달 말에 퇴직합니다. 판사 임기 끝이라는 겁니다. 결국 임기가 끝난 퇴직한 판사에 대해서 다시 불러다 탄핵을 할 수 있느냐의 여지를 헌재는 보게 됐습니다. 각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데 관여했다라며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을 두고도 소속 공무원이 월성원전 더 돌릴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자 너 죽을래? 라고 말을 했다라는 의혹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과연 법원은 발부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한 날 미 국무부가 북한을 인권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공세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 대화의 상대다라고 보는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는 북한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동상이몽이 될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제트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고요.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어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가장 먼저 이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 김명수 대법원장의 육성 녹취록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들은 이 녹취록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루 만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진실 공방이 일었을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지 않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소위 오리발을 내밀었던 걸까요? 두 번째, 탄핵. 그러거나 말거나 여당은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자, 임성근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83만 채. 정부가 83만 채의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디에 집을 짓겠다라는 위치조차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속 사정은 뭘까요? 잠시 후 짚어보죠. 김재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하루 만에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뉴스를 보도해드림에 앞서서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품격.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한 말이 거짓임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 해명도 지금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개월 전의 일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말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났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취록의 내용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판사 탄핵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소위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소속 판사의 사표조차 수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핵심인데 과연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하다라고 해명할 일인가라는 논란이 오늘 일고 있습니다.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칫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그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자꾸 수리보면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 의혹은 단순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아니라 삼권 분립 훼손의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하다라고 기억의 불명확함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를 포함한 여러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즉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지적과 대법원장의 사과, 자 과연 적절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거짓말한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했죠. 근데 거짓말 부분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물론 9개월 전에 기억이 희미했다. 그리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으면 당연히 국회나 국민에게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것이 정확할 텐데 분명히 국회에 탄핵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보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 보낸 입장문 자체가 허위 공문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벌써 나온 거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거기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죠. 일단 그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했습니다. 탄핵 소추했습니다. 국회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개입했다 이거 있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 정권이나 여권의 심기를 살폈다. 눈치를 봤다. 사실 결국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여권이나 정권의 눈치를 봤다. 결국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을 수 없다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현실성 그리고 실효성에서 나도 탄핵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여당 쪽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나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된 이유 자체가, 탄핵 소추된 이유 자체가 정권의 심기를 살폈다는 거였다면 똑같이 지금 대법원장 역시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심기를 살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의 심기를 살폈다. 결국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어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방금 말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 대법원장이 그 본질적인 문제, 즉 정권의 심기를 살피느라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뭉개고 가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썼던데 비판적으로 이재명 기자께서는 이 조간신문의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한 부분은 사과를 했지만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과연 그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소명, 헌법이 부여한 의무라는 게 결국은 법과의 독립성을 지키는 건데 법과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실성도 내가 볼 때는 탄핵이 맞지 않고 실효적으로도 과연 탄핵이 오르냐 나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여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정리되는 거죠. 과연 그렇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의무가 결국 법과의 독립성을 지키는 건데 그런 의지와 그런 의무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제의 녹취록 공개로 인해서 대법원장의 어떤 품격, 그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됐다.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 결국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말한 부분뿐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계속 두고두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본질적인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논란을 뭉개려는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본질적인 문제 하나씩 좀 풀어보겠고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한 해명의 적절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저희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적나라하게 김 대법원장의 이 거짓말 해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성근 부장판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임 판사, 만일에 대비해서 내가 녹취한 거다. 사퇴 이유를 적어서 갈 수도 없었고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하는지 대법원장이 취지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걸 이용하거나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 지금까지 임 부장판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녹취록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해오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공개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입증냈다. 거짓말한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임 부장판사가 했어요. 거짓말을 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대법원장이 청문회 때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다. 그때는 전화해서 잘 대해줄 것처럼 하더니 그 후 나에 대한 견책 징계할 때도 직접 했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한 질문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묻자 임 부장판사가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아니 그 정도 말도 기억 못하면 대법원장 하면 되겠느냐? 라고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전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당 지도부잖아요. 오늘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임 부장판사는 기억이 잘 안 났다라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서 저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도 기억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인터뷰를 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김 대법원장이 해명 신뢰가 가신다고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의 발언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죠.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곤궁한 위기에 처했고 그 상황 속에서 탄핵의 위기에 몰린 뒤에 결국 스스로 사임하게 되는데 불법 도청에 관련된 내용보다 더 닉슨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도록 끄집어냈던 건 결국 닉슨 대통령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말 실수가 나왔고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그때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조금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사건의 본질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스스로 건강이 안 좋았고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한 3년 가까이 재판하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이제 제발 내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사의를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의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만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했던 문건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으로 해명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녹취록에 탄핵이라는 글자가 5차례 이상 등장하는데 네. 이거를 잊고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도 네. 거짓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하는 얘기는 그 정도의 사건의 본질을 본인 스스로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 따져묻고 있는데 국민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상태로 거짓말했다면 지금 즉시 그 대법원장으로서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부터 국민 앞에 잘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저께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재판관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에서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게요. 법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부분을 차치하면 그럼 누가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사표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있었던 국회에서의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과정 속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야당은 이 문제를 줄기차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고요. 이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의 전문가라든지 시민사회, 국민들께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지금부터 들불처럼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 지도부에 의견 주셨는데 지금 김 대법원장의 이 해명도 거짓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 부장판사의 견해가 같군요. 임 부장판사도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라는 김 대법원장의 말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 먼저 판사들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인터뷰에 따르면 법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이 짓밟히는 기분, 녹음 파일 없었다면 거짓말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 상대로 공식 입장 내라.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 판결문에 범죄 사실 드러났지만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 않고 있다라는 문구를 우리 판사들이 단골로 쓴다. 대법원장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앞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이런 문구 쓰겠느냐라고 말했고요. 서울고법 B부장판사, 김 대법원장이 기억 못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녹취록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답변 안 했을 거다. 한 고등법원 C부장판사, 막장 드라마다. 둘 다 폴리티션이다. 판사 아니다. 라는 격앙된 반응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법조계 원로들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희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 언급하며 사표 반려한 건 정권 눈치 보기다. 거짓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국격까지 훼손시켰다. 하창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사표 반려하고 거짓말까지 사법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부정한 거다.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 사법부 수장 거짓말은 치욕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법조계 특히 법조계의 원로들도 나서서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당도 그렇고 임성근 부장판사도 그렇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김 대법원장 해명 자체가 저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퇴근하면서 짧게 한 1분에 걸쳐 이제 사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본인 생각에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점에서 경악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처음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했다는 얘기할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대법원장이 그럴 리가 없다. 대법원장이 그럴 리 없다.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전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임성근 부장판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대법원에서도 탄핵이 그런 얘기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게 맞겠구나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어제 됐잖아요. 녹취록 공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경악했어요. 아니, 대법원장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장이 제일 헌법상 책무 중에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원, 재판관, 법관의 독립이 가장 1순위 책무거든요. 근데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놀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짓말했다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댔잖아요. 예. 근데 결국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경악을 했고, 또 하나는, 부장판사가 또 대법원장 얘기하는데 녹취를 했다는 거. 그 부분도 저를 좀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근데 사실 본인적인 측면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녹취록이 굉장히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왜 임성근 부장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왜 녹취를 했을까? 근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쭉 봐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인터뷰에 보면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한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딴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만났을 때도 보나마나 거짓말할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대법원장을 저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성근 부장판사만 신뢰 못할까요?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겪어본 다른 판사들도 신뢰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사법부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정말로 경악을 많이 했고요. 저는 이게 뭐 탄핵이네 아니네 이제 그런 말 떠나서 굉장히 경황된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단 대법원장으로서 어떤 신뢰, 권위 이것은 이제 제로에서 마이너스까지 됐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 정도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한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 취재기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는데요.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9시 8분경에. 하지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비판, 근데 법조계 원로들의 비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해명조차 거짓이 아니냐라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기자의 답변을 거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현장의 기자 전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관련된 비판들, 반응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패널들 개인의 견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은 두 가지 결입니다. 대법원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와 의혹은 대법원장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결국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더 본질적인 일이겠지요.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956년 당시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장은 이 있으면 항소하시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야당의 다른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든지 국회에 답변하는 것이 그냥 기억에만 의존해서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대법원장이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하수인입니까?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지병으로 떠나야 하는 후배 판사에게 정치적 논리로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뉴스를 준비함에 있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가 그리고 현 정부가 임명할 때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렇게 묘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당시에 여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하여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그를 묘사했는데요. 사법부 독립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치켜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온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관용,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임하며 나는 배려와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자평을 했었던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청와대에서도 법관, 판사 독립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이다. 본인도 사법부의 방패막이가 되겠다. 청와대에서도 포용력이 있는 분이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배려와 관용이 있는 분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역할이 뭔가 스스로 이미 매니페스테이션 선언하듯이 했고,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 말하자면 법관들 내부 사회에서 이쪽 저쪽으로 갈려 있고, 아까 어떤 부장님이 막장 드라마다 둘 다 폴리티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말하자면 그 대법원장도 그렇고 임성근 부장판사도 그렇고 뭐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 가지 사법부들이 전 정권에 들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미 말하자면 이 녹취까지 했을 때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 트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서로가 서로 간에 말하자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기가 실제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도 했습니다. 징계를 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징계를 할 테니까 다른 데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우리 법원 조직에 대해서 이래라 저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정리를 해줬어야 돼요. 내가 알아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법원 내부에서 징계를 한다. 그런데 한 번도 징계를 한 이후 징계를 하면서도 다른 어떤 말하자면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나 청와대나 다른 그런 어떤 법조계를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우리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방패막이 노릇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이유도 정권의 눈치 보는 것이 알려지기를 두려워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명 당시에 본인과 청와대는 자평 타평으로 사법부의 독립의 방패막이가 될 뿐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 때와는 달리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국 일각의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겁니다. 대법원장까지 나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떻습니까? 후배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다 라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민 기자, 앞선 노출록 내용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사표를 들고 온 후배 판사에게 후배 판사를 향해서 추진하겠다는 여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탄핵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당시에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매우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는 대목이 들어있는데, 본인이 청문회 당시에 사법부에 방패막이가 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으면서 여당의 판사 탄핵에 대해서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법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여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제 와서 국회 판사 탄핵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사실 이제 대법원장이 자신의 소임을 다했느냐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에 대한 탄핵은 결국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했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굉장히 모순적 상황에 빠지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법률적으로 위법할 때,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안이 탄핵할 만큼 중대하냐, 그게 이제 쟁점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대화 속에서 내가 생각해도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하지만 여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나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과연 본인에게 부여된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어떤 대법원장의 소임을 다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저 상황 자체가 임성근 부장판사가 본인의 사표를 제출한 겁니다. 근데 사표를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법원 예규상 어떤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을 때만 사표를 반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에 소추될지 모르니 사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지금 간단히 단순히 거짓말했다 이런 논란이 아니라 지금 헌법에 부여했던 어떤 법관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과연 사표를 탄핵 소추될 수 있으니 사표를 반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직권 남용이 아니냐, 이런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도, 그리고 조금 전 출근길인 오늘도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것 아니냐라는 이 사안의 본질적인 질문과 관련돼서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에 대한 해명 내지 답변이 나오면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조간신문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설치고 있다. 그렇지만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할 수 없다.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로부터 무슨 말을 비난을 받겠느냐라고 말한 날, 그 전날, 그 면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틀 연속으로 만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부 요인 등의 부부를 초청을 해서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총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흐뭇하게 대통령의 연설을 바라보는 장면도 그때 당시에 포착이 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면담 직전 이틀 연속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났다는 겁니다. 면담 하루 전 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오부요인 부부 기념식 자리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당일에도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위원 임명식 수여식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오후 5시 그날 임 부장판사를 면담해서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녹취록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통령을 만난 것과 저 발언을 한 것, 국회에서 무슨 비난을 받겠느냐라며 사표를 반려한 것의 인과관계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야당의 시각은 어때요? 실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전날 만났기 때문에 뭔가 청와대와 교감까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는 무리수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서 바라보는 표정과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록에 들어가 놨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에는 여건과 그리고 청와대의 기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가장 아쉬운 건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탄핵한다고 설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탄핵 자체에 대해서 본인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서거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입각한 사표를 수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이쯤 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정확히 비교되는 두 사람이 떠오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명은 최재형 감사원장이고 한 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일 겁니다. 저 때를 즈음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처럼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 나서 본인의 인사권 하나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고 윤석열 총장과 함께 수사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좌천되거나 큰 불이익을 받았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외부로부터의 외압이 없기 위한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또한 월성원전 1호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여권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남겼던 굉장히 기억에 남는 명언이 외압으로부터 순치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감사원이 가야 될 본연의 역할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구를 만났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이런 얘기들까지 비화돼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사실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아마 주말까지 여론을 살피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참담한 수준까지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에서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는지 똑똑히 좀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의견이었는데요. 대법원장의 대통령 만남은 작년 12월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결 당일이기로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장면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초청해서 함께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통령의 당시 발언도 들어보시죠. 요즘 이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규명의 민주주의가 또 이제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김광삼 변호사님 저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돼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논란이었는데, 자, 이번 논란도 여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틀 연속으로 대통령을 만났다. 야당에서는 조금 전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선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라는 속담도 있던데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만남 자체가 그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정된 거기 때문에 전날 만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그 녹취록에 보면 말이죠. 그 설쳐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인 생각도 이건 탄핵하는 것은 뭐 탄핵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표를 받게 되면 자기가 어떤 비난, 대법원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안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사표 내지 말고 좀 있어 달라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기억이 9개월 전이고 자기의 기억이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당시에 탄핵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기억이 없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때 있었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없었어도 사실은 다시 기억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기억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저 당시에 굉장히 임성근 부장판사랄지 법관에 대한 탄핵이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당시 했던 얘기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걸 드러냈지만 이 기억에 관한 부분을 또 녹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모르겠어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판사 생활을 워낙 오래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장이 써놓은 글에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이게 피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도 불리한 얘기를 하면 부인을 하죠. 거기다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예. 이게 거의 딱 정해진 룰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일반적 피의자,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쓰는 그런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법관 생활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저 부분도 사실은 사과를 하려면 정말 진정성 있게 딱 사과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의 어떤 기억의 탓을 하면서 저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대법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 논란은 고스란히 어제 국회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를 가결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선배 동료 여러분,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정당을 넘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총 투표수 288표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서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는 삼권 분립에 따라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임성근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흥미롭군요. 오늘 상당수 많은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 삼권 분립이 훼손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판사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억지로 꿰어 맞추다 보니 이렇게 지나가는 소도 인상을 찌푸리고 갈
수준의 소추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검찰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야당은 이게 본질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 본질적 문제다라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본질이냐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탄핵소추 잘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등 부장판사입니까?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건 이거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여야의 시각이 판이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사안, 불법 도청을 했다, 임 판사, 그러므로 탄핵 잘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입장과 우상호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중대한 일이다라는 야당의 주장. 이 두 건 동등합니까? 아니면 한쪽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불법 도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하는 일에 본인이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군요. 예, 두 사람이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청을 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만.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그 위에 분을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 도청을 한다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발언을 내용을 보면 임 부장판사는 답을 안 합니다. 예 하고 마치 자기가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위험한 바람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도 돋보이고요. 또 하나는 의도도 좀 석연치 않아요. 어떤 면에서 내가 잘 설명하는지 또 대법관이 잘 이해하는지,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재판도 다 녹취를 떠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법관이 설명하는 걸 제대로 앞에서 대화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국민 일반이 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해명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지른 실수, 즉 좀 더 자기가 이런 답을 할 기회가 있으면 팩트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의도였다라든지 아니면 송구하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좀 뒤에 답변을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거짓말 의혹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거야말로 아까 이제 닉슨 게이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이 부드럽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거짓말 하나로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법원장은 더군다나 훨씬 더 사법부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나가 갖고 있는 임팩트가 매우 크다, 위중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불미스러운 것은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옹호하려고 하고 야당은 임승근 부장판사를 옹호하려고 하는 이 지점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말하자면 우리 정치계가 잘못 가고 있다, 너무 편향되어 있다, 그런 것을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지금 묘하게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다 녹취록과 맞물리면서 벌어진 일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록에서 여당의 탄핵 소추 움직임을 상당히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여서 지금 이런 주장이 맞물리는 건 아닙니까? 일단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납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던 발언에 대해서 일부 내용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파면당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지를 따져보게 된다면 헌재에서 이용될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는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옵니다.
판결문에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 몇몇 조문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법관 탄핵이 가능한 것이냐 묻게 된다면 그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성의 여부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했지만 2월 말까지 남겨져 있는 그의 임기를 고려해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헌재에 가갖고서는 이거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거 정치적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나왔던 지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탄핵 문제를 끄집어내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국회가 가결했을 것인가? 조금 전까지 되짚어보면 여권에서는 힘을 완벽하게 모아서 윤석열 총장 징계하고 찍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대반전시켰던 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심판 속에서 재판부의 판단 결과 윤석열 총장이 돌아오게 되죠. 여권이 그토록 아니라고 주장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범여권으로 불리는 최강욱 대표에 대한 판결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죠. 지금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들은 월성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여권과 정권의 불리한 수사와 재판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180녀석에 달하는 넉넉한 힘을 바탕으로 사법부 잘못하면 얼마든지 겁박하고 길들이게 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사법부가 바라보기에 충분하게 인지되고 유추될 수 있는 측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에 따라서 법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쯤 되면 국회가 정치권이 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는지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헌재의 결정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최종적인 문제들은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야당 지도부 김병민 비대위원의 주장 들으셨지만 헌재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무죄 취지를 하는 판결문 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 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임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는 헌재로 넘어갑니다. 헌재에 달렸다. 심판의 쟁점은 1. 28일 임기 종료, 선고 실효성 논란. 2. 대통령에게 적용된 중대성 원칙, 법관도 동일할지 여부, 각하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헌법적 해명 남길 가능성까지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민주당이 170명이 넘는 압도적인 수로 이 통과시킨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지금 임 부장 판사의 임기가 한 28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20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아마 헌재도 결과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후면 서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면,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이거든요. 파면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판사를 주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게 파면이에요. 그런데 28일 지나면 판사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할 대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TF를 구성했는데 이제 TF 구성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선제적으로 쟁점을 정리해서 앞으로 헌재의 어떤 재판 절차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스케줄을 잡는 그런 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권에서 또 압박을 가하고 있죠. 28일 이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하라.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데는 거의 특히 뭐 대통령 탄핵과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리거든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징계와 관련된 유반 거기서 했는데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 형식으로 했는데도 가처분을 굉장히 빨리 내리려는데 결국은 아예 헌재에서 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근데 만에 하나 지금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에 있는 재판관이 압도적으로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권의 압박을 받아서 이거 28일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과연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이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 이거에 또 휘말릴 수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대로, 원래의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언론에 보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각하하는 게 맞죠,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28일 넘으면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편,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얼마 전에 나라를 시끄럽게 했었던 이 원전 문건과 결과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사안은 다르지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시 공무원들에게 한수원 압박을 지시한 혐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문건을 지우는 기이한 행태를 벌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 의구심을 검찰은 강하게 갖고 있고요.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두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성 원전 더 돌릴 수 있는데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또아 직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감사했던 최지영 감사원장은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기사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에 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이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분석은 단지 요식형이었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른 짜맞추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444개의 이 많은 파일을 지웠다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지운 행위는 감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검찰 수사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청와대의 즉시 중단 지시 배경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공무원 A씨는요, 검찰 진술에서 원전 연장 가동 관련해서 청와대에 2차례 보고를 했다. 즉시 중단, 재검토 언급이 없었던 청와대. 한 달여 뒤 갑자기 입장이 돌변했다는 것. 최이봉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 비서관이 2018년 4월 2일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지시한 날이다. 윤미옥 당시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했더니 외벽에 철근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라는 일련의 과정, 문미옥, 일련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더 돌릴 수 있고 경제성도 있는데 즉각 멈춰야 했고 경제성도 축소된, 조작된 이유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이번 검찰 수사 그리고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다음 주 월요일쯤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법원의 판단을 봐야겠죠. 근데 이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번 이제 영장 청구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게 바로 공개는 안 되겠지만 결국 지금 검찰 수사가 얼마나 탄탄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청와대를 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최이봉 전 산업정책비서관뿐이 아니라 당시 에너지정책 TF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이끌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청와대 정책 라인으로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가 향할 수 있는 그런 분수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동아일보도 그렇게 보도했지만
2018년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왜 월성 원전 1호기를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 이 말이 있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시적 가동 쪽으로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반박이 있거나 청와대에서 바로 가동을 중단해라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발언 이후에 청와대가 바뀌었다는 거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경제성 조작까지 굉장히 강하게 한수원을 압박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수사까지가 진행됐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배국민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테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까지로 검찰 수사가 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핫플인데요. 어떤 분들이 핫플로 선정됐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금태섭, 안철수 두 분이 어제 만났군요. 정부가 부동산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두 분이 만났어요.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각각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안부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느냐 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그 5가지 항목에 대한 것들도 또 이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일한 이제 스케줄을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제 그 단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태섭 후보님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함께 캠프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경쟁자로 다시 만나게 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소회를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정책 경쟁 그리고 비전 경쟁을 통해서 야권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것이 이번 경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설 전에 토론이 됐든 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가족 안부도 나만 물었나? 가족 안부도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묻고 서로 이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새 정치를 들고 처음 나오신 게 2011년이고 저는 2012년 대선 때 그때 저로서는 뭐 정치 경험은 없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저로서도 많은 경험도 쌓고 많이 배우기도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정치에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밖에서의 움직임 들으셨다면 야당 안에서는 이 움직임을 어떻게 봤을까요? 들어보시죠.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과정이 종료된 만큼 모두가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상호 비방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멀리하고 차질 없는 단일화 진행을 위해 1대1 토론 등 스케줄을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공관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서울시장 선거 직접 진두지 해봤고 전략도 짜보신 분이잖아요. 안철수, 금태섭 두 분이 어제 만났고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설 전에 토론이라도 하자라는 제안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명절 밥상 가족들이 고향 부모님 만날 수는 이번에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명절에 또 화두는 올려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국민의힘이 3월 4일인가요? 어쨌든 자체적인 후보가 프로세스가 끝나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자라는 취지. 그러기 위해서는 룰 미팅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설 전에 뭔가를 만들어서 두 분이 여러 가지 한 5가지 항목에서 입장에 차이가 있을 거고 예상 외의 어떤 그 조율 과정이 어렵다는 내부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쪽은 정책 비전 브리핑을 하자 여론조사 방식이고 다른 쪽은 한번 TV 토론을 한번 해보자. 금태섭 의원은 좀 자신감을 갖고 옛날에 자기가 모셨기 때문에 토론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부분에 대한 입장 조율을 아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해내서 말하자면 2월 말경 정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룰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가는데 이쪽도 뭔가 하는 분위기를 띄워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적으로도 그게 맞다. 네, 그런 면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야 본인이 바라던 구도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굉장히 어떤 독특한 합법으로 굉장히 거칠게 안철수 측을 쳤다면
지금 본인은 3자 구도까지를 원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로 2자 구도라도 원래 본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밖에서 있는 것들의 후보 단일화가 임팩트가 더 크다는 생각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시점에 맞춰서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3자 대결 결과입니다. 먼저 양자 대결. 박영선, 안철수 33.5 대 39.7.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33.5, 안철수 39.7. 가상 양자 대결, 박영선 35.0, 나경원 31.0. 역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했습니다. 자, 다만 오세훈 전 시장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박영선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 봤는데, 자, 국민의힘의 지도 보니까 네. 일단은 경선 일정이 당 안팎에서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8명의 후보, 그리고 부산시장은 6명의 후보 중에서 이제 압축이 돼서 본경선에 진출하는 후보들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설 구정 명절을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 과정까지 거치는 경선의 흥행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바깥에서도 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또 굉장히 건전한 경쟁을 펼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부분들은 박영선 의원과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간의 경선 과정들이 조금 재미없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선거가 한 2달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서울 시민, 부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대결로 이 분위기를 누가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 선거의 그 분위기는 오늘부터 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짤막하게만 가상 대결 관련해서 다 오차범위인데 네. 오세훈 전 시장만 지는 걸로 나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한 구설수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특히 그 V자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구설수들을 또 낳은 바들도 있는데, 아마도 이 오늘 나오는 결과 속에서 어느 정도 수치를 바탕으로 이 경선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국민의힘 내에서 최종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안철수 대표 혹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단일화 과정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것들이 예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앞으로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쇼크 수준이다라고 자평을 했지만 실효성이 논란이에요. 변창흠표 1호 주택 대책인데 서울에 32만 등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정작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 어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후보지를 정부가 어제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구상 단계다라는 거죠. 토지주 민간조합 지자체 등과 협의가 미진행 상태다. 결국에는 청사진은 발표한 건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거냐. 입지가 상일 굉장히 중요한데 입지조차 결정이 돼서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이게 무슨 대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 이제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에만 32만 가구다 얘기를 하는데 32만 가구면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체 숫자와 맞먹는다. 그리고 뭐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는 굉장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특단의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속도와 이제 실행 능력이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과연 32만 가구를 어디 지을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게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일 텐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번에 이제 변창흠 장관이 선택한 것은, 현 정부가 선택한 것은 LH 같은 공공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제 민간 토지들을 과연 이제 그 소유주들을 얼마나 설득해서 그 공공 주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이제 속도와 실행 능력에 있어서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테고, 또 하나가 아무리 이 계획을 빨리 해도 5년 뒤에나 성과를 볼 텐데 지금 당장 전세 대란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전세 대란을 잡을 단기 대책이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실성이 있는 대책인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희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라 배달 많이 시키시죠. 배달하시는 분들도 참 고생이 많은데 오늘 주제는 배달 기사의 순환 시대입니다. 함께 보시죠. 무슨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신나게 들어가서 오토바이 타고 하면 대단하가지고. 아파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한테 하는 말이 너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아저씨처럼 평생 배달일 할 수 있어. 한강에 가서 몇 번은 운 적도 있어요. 그냥 혼자. 첫 번째 사건은요. 황당 배달 갑질 사건인데 함께 보시죠. 못 배워서 배달이라는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사건일까요? 지난 1일 서울 동작구의 한 어학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배달 대행 업체 커피 주문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오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원이 당연히 주소를 잘못 적어줘서 다시 배달해야 되니까 추가 배송비 3,000원 좀 주실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어학원 직원은요. 바쁘다. 그다음에 10분 이상 3,000원 결제를 지체했다. 이후에 전화를 해서 폭언을 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자,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직원과 배달 대행 업체 측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지금. 그래요. 야, 네가 그날 공부 잘했고 다 했으면 네가 배달을 하느냐? 지금? 배달업체 사장 먹고 있지?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했어요. 안 하죠, 그렇게. 태권해가지고 많은 거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20,000원이 나오고 30,000원이 나와요. 오히려 고생한 건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지금 그러시는 거지? 무슨 기사인지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두릉두릉 하면서 놀면서 무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요, 본인들. 그거 모를 줄 알아요? 지금 말이 너무 지나쳐요. 에? 맞잖아요. 본인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 그냥 배달해가지고 3,800원 벌고 돈이 없으니까 하겠죠. 공부는 하겠어요? 아니, 주소를 잘못 적어서 다시 배달해 줄 테니까 3,000원 내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던 걸까요? 못 배워서, 공부를 못해서,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놀면서, 문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돈 없으니까 배달 기사겠죠. 무지막지한 발언들이 나왔군요. 직원 A씨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을 배달원 B씨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인격 모독과 멸시를 자행하고 있는데 사실 배달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배달원은 공부를 못한다. 이것도 직원 A씨의 개인적인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건 인격 모독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도 모든 부분에서 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권세가 높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은 내가 갑질을 행하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존심을 상해할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해당 배달원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은 사람이잖아요. 늘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말이 공부를 못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본업으로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그쪽 사정이 안 좋아져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저도 제가 막 이분한테 막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 한마디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3,000원 결제비 요청했다가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상당히 차분하게 또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초 어학원 강사를 알려줬던 직원 A씨의 정체 알고 봤더니
학원생들의 승하차 안전 지도를 하는 셔틀버스 도우미다. 한 달 정도 근무했고 지난 2일 퇴사를 했다. 학원 본사가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가맹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 자, 학원에서 얼마 일하지 않은 셔틀 도우미 직원의 갑질 논란에 학원도 피해가 좀 클 것 같아요. 박성민 변호사님. 네. 이 셔틀 도우미가 배달 기사에게 사과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건 당시에 두 사람이 직접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원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고 있는데 학원 측은 셔틀 도우미가 배달 기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셔틀 도우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태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겠고요. 두 번째 갑질 사건도 함께 보시죠. 변호사라 괜찮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용인 수지에서 술 배달은 성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절했다. 국밥 2그릇에 소주 2병을 직접 배달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 배를 눌렀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술이 있어서 어른을 확인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전화로라도 확인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술을 시킨 배달 주문 아기 목욕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못 나간다. 단골이다. 변호사 집이니까 괜찮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박승민 변호사님. 네. 아니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술 배달하려면 어른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 배달 앱으로 주류를 주문할 경우에 직접 주류를 전달 시 배달 기사는 대면에서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심할 경우 사업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행정 처분을 받는 측은 사업주인데 고객이 변호사이든 누구든 온전히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항변, 사업주나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라도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 저게 정석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공개된 문자도 논란입니다. 여기서 이 고객이 또 한 번 변호사의 집을 운운합니다. 자, 문자로도 설전이 이어졌어요. 배달 주문 손님 아내, 변호사 집이고 너 CCTV 다 찍혔어. 문 열자마자 내려간 거. 자, 그러자 배달 기사, 변호사 있으셔서 법은 살짝 피해가도 되나 본데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라는 남편도 문자로 과세합니다. 남편이 막 나가는 무식한 사람은 뇌로 다스리라 했는데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고 살았기에 사회생활이 삐딱한지 고등교육도 못 받은 분 같은데 예의 없으면 바르게라도 사세요. 막말. 평생 배달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분수에 그것도 과분한 직종 같은데 라며 비웃음. 무식이 도가 넘는다. 인격 모독. 어허, 이 박성현 변호사님. 이분 변호사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저질적인 문자 메시지군요. 이 사건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현장에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지만 이 고객 B씨 측은 배달앱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고객센터 상담원이 사업주 A씨에게 그 의사를 전달했죠. 그렇지만 A씨는 안 된다고 했고 B씨가 그러면 소주를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A씨가 배달 대행비를 내시면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자 B씨가 이번에는 다시 환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A씨가 계좌번호를 받아서 환불을 해주는데 환불 이후에 문자 메시지로 차단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B씨가 다시 전화 연락을 해와서는 지금 돈 떼어먹겠다는 거냐라고 욕설을 합니다. A씨가 확인 좀 하시고 연락을 하시라고 했더니 B씨의 욕설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가게도 더럽다. 그리고 배달도 불친절하다. 그리고 이 음식에서 고무줄 조각이 나왔다. 예전에도 벌레 같은 게 나온 적이 있다고 고객 앱에다 평가를 남깁니다. 아하. 이 평가에 대해서 사업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반박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방에서 고무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예전에 벌레가 나왔으면 이미 항의를 하셨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컴플레인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자체 직원 3명에서 5명이 직접 배달을 하기 때문에 칭찬은 들었어도 불친절하다는 평가는 처음이다. 그리고 우리 가게 직접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상세한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오늘 사건 박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박승민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 3알로에서는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비판한 말, 김명수,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